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동체 협력 지원과 선생님들 강의를 하러 온 진혜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작년에도 1기,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지금 1기 교육을 했었고, 오늘 또 이렇게 2기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유창복, 짱가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우리 요영옥 언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언니예요. 요영옥 언니가, 요영옥 언니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한 분 누구세요? 어제 좋은 강의 하다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길래 제가 하하하 나는 오늘 직접 가지롱 했거든요. 원래 저도 못 올 뻔했어요. 그 원래 진주 교육장이었다가 제가 딱 상황 보니까 진주에서 교육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창원에서 할 것 같다 했는데 또 누가 또 검사 받으러 가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저도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저는 원래 여기 사람이에요. 네, 진해입니다. 진해 여자고등학교까지 나왔고요. 그 이후로 이제 서울에 가 있었는데 그래서 친정이 진해에 지금도 있어서 어젯밤에 내려와서 엄마 밥 먹고 엄마랑 자고 그러고 이제 아침에 집 앞에서 바로 여기까지 오는 좌석버스가 있더라고요. 탔는데 그거 타고 창원 유람원만 하고 왔습니다. 그 차가 막 성산, 하파정, 그 다음에 뭐 토월 이렇게 다 지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청원대학교 한번 찍고 창원중앙역도 찍고 막 다 돌아서 요 앞에 삼거리 내려줘서 제가 잘 내려서 늦지 않게 왔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 되게 창원 투어하려면 버스 타야 되겠구나 했고 군항제가 올해도 개최되지 못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오다 보니까 벚꽃들이 막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군항제 때는 진해를 안 와요. 사람한테 밝혀줬기 때문에 저희는 군항제 아닐 때만 오고 제가 신혼 때 남편 한번 데리고 왔다 우리 남편이 버스가 움직이질 않아서 내려서 계속 시내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군항제 때는 진해에 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 뒤로는 군항제 때는 별로 잘 안 왔었는데 그 뒤로 작년하고 올해 못하고 있어서 되게 상당히 안타깝네요. 우리 창원 이 경남 도센터하고는 인연이 좀 있습니다. 도센터가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와서 같이 컨설팅도 좀 했었고 그다음 이 교육과정, 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저도 많이 있고 아마 넘어갈까요? 네, 보시면 제가 원래 이 논문도 활동가 역량 관련돼서 논문을 썼어요. 마을공동체라는 서울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2012년부터 활성화되면서 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드러난 굉장히 많은 지역의 훌륭한 활동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훌륭한 활동가들의 성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논문도 활동가 역량 지역 기반으로 하는 활동가들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걸 논문을 썼었고요. 이제 보통 우리 역량 이러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기 이제 직무라고 표현해 놓으셨는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지식, 그 다음에 기술, 태도 보통 이 세 가지 얘기합니다. 보통 근데 거기다 동기까지 넣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일, 여러분들 공동체 협력 지원가로서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기술,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동기, 어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동기들 아마 그 과정이 이 직무교육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릴 건 주민자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깊게 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오후에 또 우리 굉장히 에이스 강사들을 다 센터에서 섭외하셨더라고요. 박수선 센터장이 또 오후 갈등 관련된 박수선 센터장 서울에서도 갈등 교육하려면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데 여기 벌써 힘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분야별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또 내일인가 교육하는 것도 결국은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요영옥 선배가 했던 건 기술, 스킬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박수원 센터장 하는 건 아마 갈등 해결과 태도, 이런 스킬 같은 것들 같이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도봉구에서 마을공동체가 서울시보다 먼저 도봉구가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구청장이 2010년 당선되면서 마을 만들기라는 걸 행정의 주민참여 통로로서 시작을 했었고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맨 먼저 만들었고 그 활동을 서울시보다 먼저 했던 곳이 도봉구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도봉구에서 그런 마을과 관련된 활동을 쭉 해오다가 센터, 마을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랑 사회적 경제를 함께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었고 거기 그 센터에서 초대 센터장을 했었고 지금은 그 센터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마을자치사회적경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는 마을팀, 주민자치팀, 사회적경제팀 이렇게 세 개 팀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 도봉구 센터장을 했었고 그 뒤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사단법인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 제가 지금 적을 두고 있는 곳은 서울시 전체 마을공동체, 서울시 전체 주민자치,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들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우리 경남도센터처럼 광역센터죠. 그래서 서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곳에 있고 제가 이제 이런 자치구에서 센터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 도봉구청 임기제라고 된 건 제가 구청에 공무원으로 한 3년 7개월 들어가서 구청 안에서 어공이라고 하는 걸로 기반을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이 공무원도 해보고 민간 활동가에다 센터장도 해보고 또 다양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경험들을 나누어 달라고 찾는 것들이 많아서 2018년부터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올해는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을 또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좀 잘 오늘 전달되면 될 것 같고 여기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전국의 수석 컨설턴트가 13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는 경기도 화성시 그리고 작년에는 부산 연제구 올해는 강원도 원주시를 맡아가지고 지금 그곳들은 자치단체랑 주민자치의 전환을 쭉 함께 1년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남도도 창원시 같은 경우가 주민자치의 전면 전환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공동구금력 지원가 여러분들도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른 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교육이 필요해서 저를 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쭉 연결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민자치위원 해보신 분 계세요? 네, 보시네요. 네, 세 분이나 계시네요.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전에 혹시 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이 되기 전에 자치회세요. 그럼 지금 그렇죠. 자치회기 때문에 사전교육이고 주민자치위원회일 때는 사전교육 제도가 없었죠. 그냥 동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을 모십니다라고 현수막 걸려있는 거 보고 가서 뭔지 잘 모르는데 하라고 하니까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 소개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셔서 하고 그 다음에 되면 그때 이제 교육을 해요. 그런데 그 교육이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그동안은 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적어도 6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사전에 받게 만드는 걸 기본 표준 조례안에 넣어놓기로 했고 창원도 아마 조례안에 그게 사전 교육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들은 무조건 사전에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교육의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2시간 한 반 정도를 압축해서 조금 소개해 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 이 주민자치가 왜 중요한지를 조금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원도 마찬가지고 뭐 진주 이 지역들도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사회 문제들이 드러났죠. 빈부 격차가 늘어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늘고 범죄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환경 파괴는 더 심해지고 그리고 도시의 편의를 위해서 농촌에 있던 공동체들을 파괴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느냐?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었던 미국, 영국, 일본은 먼저 겪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복잡해진 도시 문제나 사회 문제들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이걸 겪어보니까 이것은 공적 영역, 소위 말하는 국가와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고민하던 중에 무엇을 찾게 되느냐? 시민의 참여와 활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보자를 우리보다 훨씬 먼저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 60년대, 70년대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70년대 새마을운동 시대 그리고 이제 80년대 거대한 민주화 물결을 지나면서 1990년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가 있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4년에 한 번씩 선거하고 계시는 동시지방선거 내년에 있죠. 선거가 내년 6월에 이 선거가 시작된 게 언제냐면 1995년이었습니다. 91년에 의회 의원들을 먼저 뽑고 단체장 우리가 창원시장을 뽑는 걸
9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창원시장을 뽑고 창원시 의원을 뽑고 경기도지사를 뽑고 경기도의원을 뽑는 동시지방선거를 했던 게 1995년입니다. 이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런 단체장과 의회의 의원들을 우리가 직접 뽑으면서 그분들이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생활세계에 대한. 그전에는 여러분들 헌법 한번 보시면 헌법 1조 1항이 뭐예요? 국민의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말하는 거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인 게 더 먼저였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면서 주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또 보여드릴 건데 주민주권이라는 거. 옛날에는 주권이라면 다 국민주권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이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세계의 변화를 중시하게 되고 지역사회 기반의 풀뿌리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것도 90년대입니다.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시민사회단체의 시작이 다 이때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봉의 동국여성민회 아주 여성운동 엄청 세게 했던 거죠. 지금은 약간 이제 명명만 이어가는 정도고요. 노원의 마들 주민회, 반학주민연대, 구로시민센터 이런 것들이 다 90년대에 만들어진 풀뿌리 운동하던 단체들이었습니다. 이 지방자치제와 함께 풀뿌리 운동도 약진하면서 주민자치가 제도화되기 시작했고 마을 만들기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약 300m 앞에서 그러다가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2012년에 오게 되죠. 2012년에 민선 5기, 그러니까 5번째 우리가 창원시장을 뽑은 게 바로 2012년입니다. 2012년에 민선 5기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소위 말하는 우리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많은 분들이 정치권으로 들어가면서 단체장에 많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구청장들이 그때 40대 후반 구청장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됐고요. 이 구청장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봉구가 먼저 시작했을 때도 2010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가 2010년에 단체장들이 주민들이 그냥 아름아름하고 하던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라는 걸 구청의 영역, 공공의 영역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1강이 어제 짱가 강의에서 마을 공동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 단체장들이 마을 공동체라는 것으로 이 도시화 문제와 산업화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작하게 된 게 2012년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 2012년에 이런 마을 공동체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 센터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서울시에 있는 풀뿌리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집단을 5회에 걸친 집단을 통해서 결제 방법을 주요 금액이나 신용카드를 IC 그 카드를 센터를 정리해 만든다면 누가 어떻게 들어가서 함께 협력하면 일할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동안 풀뿌리 운동에서 했던 경험이나 실천들을 제도화하는 데 힘을 합쳤습니다. 이게 바로 2012년도였고요. 그러다가 서울은 그 이후에 굉장히 제가 왜 서울 얘기를 드리냐면 서울에 하던 제도들을 많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서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서울에서 와서 서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표준이 좀 되고 있는 게 대관료가 조율됩니다. 인구수도 워낙 많고 하다 노란색 포즈를 보니까 들고 조율 서울에서 어떤 제도가 시작되면 그걸 가지고 전국화하거나 그 사례는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12년에 마을 공동체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2019년이 됐을 때 행정을 혁신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동주민센터 이러면 어떤 곳이에요? 제가 이 착동 사업에 대한 저희가 설계를 2015년에 시에서 할 때 저희 동네 저희 아이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1년에 한 번 동주민센터 가느냐? 한 번도 안 간다는 사람이 7명이거든요. 10명 중에. 갈 일이 없는 거죠. 왜냐? 요즘은 등본 같은 거 다 무인 혹은 정부 24로 다 떼고 있죠. 그러면 갈 일은 뭐냐면 전입신고. 요즘 전출을 안 해도 돼서 전입신고만 하면 전출이 자동으로 그냥 넘어오는 겁니다. 전입신고 혹은 뭐 집안에 누가 돌아가서 사망신고, 출생신고 이런 거 아니면
동주민센터 갈 일이 없죠. 근데 사실은 동주민센터는 그 동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거든요. 그럼 제일 모일 수 있는 플랫폼임에도 아무도 동주민센터 모릅니다. 자, 동장님 얼굴 아느냐? 나 여기서 10년 살았는데 우리 동 동장 얼굴 한 번도 안 봤다는 사람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가 왜 그럴까? 저희가 분석해봤더니 동주민센터는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복지의 문제, 민원의 문제를 앉아서 해결하는데 이제 행정도 혁신해야 됩니다. 혁신 아시죠?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건 창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창조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고요. 혁신은 뭐예요? 있던 것을 새로 우리 창원이 아니 경상남도가 잘하고 있는 사회혁신 추진단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회혁신 그 단어는 바로 하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그동안 하던 동주민센터를 바꾸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해보자. 어떻게? 동네에 있는 주무관들이 1톤부터 5톤까지는 A, 6톤부터 10톤까지는 B, 11톤부터는 C, 16톤부터는 B 해서 자기 통이 있는 겁니다. 담당 통이. 그래서 통을 담당하는 우리 동네 주무관, 그래서 우동주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대거 충원해가지고 찾아가는 사회복지 플래너. 그러니까 어떤 몸이 불편한 분이나 어떤 공적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방문 간호사 제도, 1인의 방문 간호사를 두고 이 방문 간호사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편적 복지, 건강, 기본의 영양.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건강보험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의 70%는 사후에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병이 나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데 쓰고 있죠. 그런데 북유럽 같은 선진국은 건강보험이 사전에 예방 차원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건강보험 제도가 사전, 그래서 40세나 65세가 되면 국가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그리고 요즘 뭐 몇 세 남성에게는 뭐 대장암 검사 필수, 몇 세 여성에게는 여성암에 관련된 검사가 필수로 넣는 게 다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우리 동네의 복지, 우리 동네의 건강, 우리 동네의 자치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고 이 사업이 2015년에 서울에서 시작된 걸 보고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내 삶을 바꾸는 동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읍면동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이라는 걸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주공사업의 모태가 됐던 사업이 바로 서울의 사업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 이름이 한번 바뀌었죠.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읍면동 단위로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와 복지와 그 다음에 자치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의 사업이 바로 이건데 그 사업의 모태가 됐던 게 바로 서울의 찻동 사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가 되면서 또 등장한 단어가 협치라는 단어죠. 협치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버넌스. 보통 협치는 민관협치를 줄여서 협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협치는 행정 영역이 혼자 잘할 수 있는 거 말고 민간에서 함께 했을 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민과 간이 함께하는 게 협치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첫 번째 협치로 했던 게 뭐냐? 주민참여예산제도였어.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민참여예산제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각 구별로 서울시 전체 시민예산 사업 말고 구단위 예산, 시민예산 사업은 협치 방식으로 하도록 예전에는 시가 구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뭔가 주민예산 사업을 신청하면 주는 방식이었는데 협치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가 구에게 덩어리 예산 10.5 이런 식으로 뭐 도봉구에 10.5 그러면 도봉구는 이 10.5억이 민과 간이 우리 구에서 급하게 해결해야 될 의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협력해서 워킹그룹을 만들고 포럼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협치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협치는 뭐 협치만 해도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데 협치의 영역에는 크게 두 가지 시정협치가 있고 지역협치라는 게 있는데 시정협치는 시 안에서 위원회 제도를 개편하거나 혹은 시 안에 있는 어떤
민간위탁 제도를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은 시장협치 영역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지역협치. 서울시와 자치구가 어떻게 협치할 건가. 아마 경남도도 도청과 우리 경남도의 18개 시군인가요? 맞죠? 기억력 좋아. 18개 시군과 어떻게 협치할 건가를 고민하는 게 사회혁신 추진단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협치를 2016년에 등장하게 됐고, 이 착동 사업을 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마을 계획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자, 이 착동 사업을 할 때 마을 계획을 왜 했냐면요. 그동안에 읍면동에 일을 할 때 주로 일하자, 뭐 동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하면 누가 와요? 다 직능단체분만 오셨죠. 평범한 주민들은 아무도 안 와요. 동네 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주민들을 어떻게 한번 끌어내 볼 건가 했던 게 마을 계획이었습니다. 동단위. 도봉구 방학삼동 주민들 모여라. 마을 계획을 한번 해보자. 현수막을 붙였어요. 당신이 방학삼동 동장이라면 해보고 싶은 일을 나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작할 때 몇 명이나 올까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37명이나 모이셨어요. 그 중에 반은 그래 동네 일을 하던 분이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통장도 있고 중간. 그 중에 반은 한 번도 동네 일을 안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에 뭐가 있는지 또 찾아보고 함께 분과를 나눠서 의제를 찾아서 계획을 세워서 총회까지 해본 거죠. 그런 과정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서울시는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걸 2017년에 맨 먼저 손들고 방학삼동 갔습니다. 시작을 했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된 얘기를 좀 이따 드릴 건데 그 과정 중에 서울이 제일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5개 동 중에 서울시 총동이 그 중에 250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단계별로 바뀔 건데 작년에 이제 생각지 않았던 서울시장 유고 사항이 오면서 일단 확대는 지금 중지돼 있고 뭐 다음 달에 이제 선거를 치러 보면 다음번 시장이 이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지는 저희도 지금 그래서 계속 시장 후보들에게 계속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8년이 되면서 중간지원 조직의 설립이 본물이 터집니다. 처음에 6개였는데 뚝뚝뚝뚝 해서 지금은 서울시 중구 빼고는 센터가 다 있습니다. 마을자치센터. 25개구 중에 24개가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센터가 다 있죠. 우리 경남은 시군구세 거제센터 생겼죠. 아니 거창센터 생겼죠. 거창. 하만 고성. 하만. 고성. 고성도. 네. 3개나 생기셨구나. 이제 계속 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 센터를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뭐 예산적인 문제, 조례의 문제, 인원의 문제. 센터만 만든다고 해서 거기서 제대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또 인력이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무조건 만든다고 저는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단계를 좀 밟아야 된다고. 제가 어제 강의 갔다 왔던 원주 같은 경우는 아직 센터가 없거든요. 그런데 원주에 도서출판 이음이라는 곳인데 거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 그리고 퍼실 교육까지 다 받은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 그룹이 저와 함께 한 면을 지금 주민자치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너무 준비를 잘해줘서 제가 그 팀장님이 저한테 센터 꼭 만들어야 돼요? 이런 팀이 있으면 센터 안 만들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센터를 만든다는 게 자치단체장들한테 또 부담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서울은 그래도 쭉 2012년부터 한 8년, 6, 7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해서 24개까지 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들이 늘어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9년이 되니까 이제 우리 것만 하다가 옆에 부서하고 융합사업들이 생깁니다. 마을만 했는데 마을이 복지랑 만나고 마을이 재생과 만나고 마을이 자치와 만나고 이런 식으로 융합사업들이 등장하고요. 이제 작년에는 중앙부처 사업들의 주민 참여가 다 정책에 탑재가 됩니다. 아까 제가 저를 소개한 첫 슬라이드에 보면 해양수산부 자문위원 이렇게 돼 있죠. 해양수산부가 우리 경남도 어촌 뉴딜 사업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바닷가 쪽에서 오신 분들 뉴딜 사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해수부가 어촌이나 어항에다가 그냥 하드웨어적인 사업, 돈만 그냥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돈을 막 갖다 주는 방식으로 했었죠. 그런데 이제 중앙부처에서 어항과 어촌이 하드웨어를 계속 갖다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게 바로 어촌 뉴딜 300 사업이죠. 재작년에 시작했고 작년 올해 이제 3년 차를 맡고 있는데요. 물론 문제가 많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아직 왜냐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그래서 저는 어촌 뉴딜 사업 컨설팅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막 500만 원 주면서도 벌벌벌 떨면서 줬거든요. 막 1000만 원 주는데 우리가 막 그거 어디 갔다 막 떡 사 먹을까 봐 벌벌벌 떨면서 줬는데 저 뉴딜 사업은 기본이 한 뭐 50억 이렇게 돼요. 3개 5,000개도 50억을 준대요. 그래서 아니 이거 우리 500만 원 벌벌 떠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되도록 그래서 그 50억 100억이 투여됐을 때 그 투여한 만큼의 주민 삶의 변화나 거기서 어떤 그 사람들에 도움이 되는 뉴딜 사업이 돼야 돼서 그런 자문들을 작년에 했었고 올해도 이제 제가 올해는 1순위 경남 썼는데 경남 배정 받을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2순위를 썼더니 충남을 1쓰고 경남을 썼더니 제가 작년은 충남을 했거든요. 올해는 경남을 일단 1순위 내가 아직 지역 배정 안 나와가지고 혹시 경남에 오면 여러분들 또 뵐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설명드렸던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에서 뉴딜 이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곧 공모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앙부처의 사업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대로 그냥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과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자문단이든 컨설팅 단위들을 꾸려서 주민과 이 활동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끔도 만들고 이런 부처 사업들에도 주민 참여를 필수로 정책에 탑재를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돼서 2268개 읍면동 중에 제가 듣기로 한 700개 이상 전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은 조금 이제 창원도 전면 전환하면 그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주민자치 확산이 많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 제가 이 앞부분을 쭉 이렇게 자세히 얘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협력 지원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불쑥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주민들은.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가면 여러분들이 구세주예요. 이것도 궁금하고 어촌 뉴딜 사업 어떻게 하는데? 우리 좀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제가 쭉 전체적인 흐름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주민자치 얘기를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치분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단어를 캐치프레이즈로 하면서 자치와 분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는 한자 한번 보시면 스스로 자자 다스릴 치자죠. 분권은 뭐예요? 권한을 나누는 거죠. 지금은 권한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가 있죠. 우리 진주시의 예산, 편성권 누구한테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있죠. 진주시의 복지 어떻게 쓸 건지, 교육이 어떻게 쓸 건지, 뭐에 어떻게 쓸 건지를 공무원들이 편성해 놓으면 그 편성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누가 검사해요? 의회가 검사하죠. 그 다음 공무원들은 이제 예산 연말에, 작년 아마 2020년 연말에 2021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서 오케이 받은 거 가지고 지금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연말이 지나면 내년 연초 이때가 되면 이제 작년에 썼던 결산에 대한 감사를 누구한테 받아요? 의회한테 받아요. 그래서 지금의 분권은 권한을 나누긴 나눴는데 지방자치를 통해서 누구한테 가 있느냐? 단체장 이하의 공무원들과 의회에 많이 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없죠. 주민들한테 권한이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자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분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방정식으로 반드시 자치분권을 하겠다라고 천명했고 그걸 열심히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면 큰 날개, 두 개의 날개가 하나는 단체의 자치와 하나는 주민의 자치라고 합니다. 단체의 자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 어디요? 창원시가 지방자치단체죠. 경상남도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17개 시도도 지방자치단체죠. 그러면 단체자치라는 건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창원시가, 경상남도가, 그 다음에 경상남도로부터 김해시가 어떻게 독립성을 갖고 지방정부를 운영할 거냐가 단체자치고요. 주민자치는
이러한 김해시와 김해시에 사는 주민들하고 관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민주성이 강조되는 게 주민자치인데 결국 주민자치라는 건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운영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 김해시가 남해가 운영되고 있나요? 통영이 밀양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없을 겁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1조 2항 주민주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자치 중심으로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강화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분권을 확대하려면 권한을 더 많이 부여받으려면 지방정부가 지역정부가 권한을 더 많이 부여받으려면 분권을 확대해야 되고 이 분권을 확대하는 데서 주민자치 활성화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질수록 주민자치 범위도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분권을 이야기할 때 이 지역에 나누어진 권한, 자, 이 분권의 권자는 뭐예요, 여러분? 권한은 뭐예요? 돈입니다, 돈. 예산이죠, 예산. 아까 제가 공무원들에게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분권을 논의할 때는 지역에 나누어진 권한을 누가 사용하느냐가 고려돼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자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그럼 이런 주민자치나 주민참여가 우리나라만 하느냐, 서울만 하느냐, 우리 경남만 하느냐, 부산만 하느냐?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인 연구자들이 이 총회에 직접 벤치마킹 가고 있는 총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 법을? 법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우리에게 대의받은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는 법으로 운영되고 그 다음 우리 경상남도나 창원시 같이 이런 자치단체는 뭐에 따라 운영해요? 조례에 따라 운영합니다. 조례. 물론 상위법을 따르고요. 근데 그 조례는 지금 현재 누가 만들어요? 시의원들. 네? 시의원. 네, 의원들 또 공무원들도 발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 발의, 의원 발의 이런 표현을 쓰죠. 조례를.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 글라루스는 주민들도 법을 발의하죠. 그리고 아까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 나왔죠. 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봤더니 그거 지들만 좋은 것 같아. 폐기해. 주민투표 올라오면 폐기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이 진화되고 발전된 직접 민주주의 모델인데요. 이러한 주민 참여, 여기도 아까 나왔죠. 권력을 가지려면 의무가 따른다. 이런 얘기를 아까 했던 것처럼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주민자치가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 이 란츠 게마인드 말고도 미국의 타운홀 미팅, 중국의 사구제도, 그리고 일본에도 자치회가 있어서 다양한 주민 참여, 직접 참여 제도들이 각 나라별로 하고 있다. 이런 게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 한자 한번 보시면 사회주자, 백성민자 스스로 다스릴 치자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스스로 다스리는 거.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도 나와요. 주민자치, 자기 지역을 스스로 다스리는 거. 그런데 여기 치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치 이러면 다스린다 이런 마치 옛날에 관치 시대 생각해가지고 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치는 해결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거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거. 아까 제가 협치, 민관 협치라고 했죠.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거. 그게 바로 협치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라는 것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기본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주민자치나 주민참여가 중요한 건 아는데 왜 사람들이 잘 참여를 하지 않을까? 사람들 참여하세요 잘 참여를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의 참여는 명분 따지고 당위성 따지고 이렇게 참여하지 않더라는 거죠. 어떨 때 참여해요?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나하고 직접적인 우리 공동체 사업 하시는 분들 아이를 키우다가 어떠한 것들을 해결해보고 싶어서 우리 동네가 안전하고 안심되는 마을이 아니어서
혹은 우리 동네 쓰레기가 무단 투기 이런 이해관계, 직접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참여가 출발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직접 생활상의 이해들이 과정에 다루어질 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범주에서 직접 참여 제도가 가능한 게 바로 주민자치라는 거죠. 주민자치 말고도 직접 참여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주민투표제, 주민발의제, 주민소환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직접 참여 제도 중에 일환이죠. 그런데 그 모든 제도들은 겁나게 절차가 복잡해요. 제가 주민투표제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주민투표제 참여 방법 한번 찾아보시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중에 50%가 주민투표에 찬성하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사는 지역을 상상해 보세요. 김해 인구가 얼마예요? 김구라 선생님? 56만. 56만 반이 얼마예요? 28만. 산수를 못해요. 산수를 잡고 28만. 28만의 서명을 받는다는 거 한번 상상해요. 애기들 서명 못해요. 어르신 나이 많으신 분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서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서명할 수 있는 그 인구 중에 28만이 주민투표에 서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명한 주민들 중에 33%가 투표에 유효투표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럼 28만에 33% 얼마예요? 한 9만 되죠. 9만이 투표를 하고요. 그래서 그 9만 중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반대하면 부결되는 게 주민투표입니다. 이거 하겠어요? 겁나게 복잡해서 안 하죠, 대부분. 주민소환제도 비슷합니다, 제도 자체가. 경기도 구리시가 2018년도에 지방선거였죠. 그때 당선된 시장이 2019년도에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재산상의 타격을 입히는 어떤 사업을 벌였어요. 그 사람 주민소환제로 날라갔어요. 보궐선거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주민투표제 되는 경우 우리 지금 2004년에 주민투표제가 시작돼서 지금이면 17년이죠. 17년 동안 주민투표에 붙였던 건수 자체가 딱 8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실만한 게 있죠. 뭐예요? 요즘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 유상무시. 그게 주민투표 8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전북 전주시하고 완주하고 통합하는 거. 무결됐죠. 투표 붙였는데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충북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합치는 거. 가결됐죠. 그래서 통합청주시로 한 3년 전에 출범했죠. 지금 한 인구 합쳐서 한 80만 정도 보게 됩니다. 우리 통합창원시도 아마 주민투표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합칠 때. 그때 지역에 창원시도 주민투표제로 합쳤을 겁니다. 그냥 마산, 진해, 창원이 합치자 이래서 합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진해 사람으로서 합친 거 되게 억울하죠. 진해라는 이름이 없어져가지고 제 고향이 없어져가지고. 그리고 그때 뭐 육군대학 자리에다가 뭐 야구장을 해준다고 난리를 부려놓고 안 했죠.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해 사람들은 손해만 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투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직접 참여 제도가 많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내가 살면서 생활상에서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민자치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또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아까 제가 우리가 권한을 부여받는 권력을 가지려면 책임, 의무가 있어야 된다. 보통 권한에 따른 책임이 있죠. 그럴 때 책임은 그럼 뭐냐 우리가. 분권, 권한을 부여받을 때 우리의 책임은 잘 참여하는 거. 그런데 이 참여라는 게 두 가지 참여가 있죠. 하나는 자발적 참여가 있고 하나는 오라모고 가라문다는 참여가 있죠. 그래서 그런 참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 참여와 그 다음은 참여해서 그 안에서의 자치력을 키워가는 자치 역량을 키워가는 두 가지가 중요한 책임인데 이 주민자치제도가 이 두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읍면동에서 사람을 모으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거기에 분과든 위원이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모여서 모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주 작은 분과회의라는 아주 작은 공론장에서 정기회의 그리고 더 많은 주민을 모아서 하는 총회까지 다양한 대중소의 공론장을 열어보는 그것을 통해서 자치 역량을 쌓아가는 제도가 바로 주민자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가 주민자치기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 주민자치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인 줄 알고 주민자치 사업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민자치는 단위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은 사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왜냐? 1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내보내면 2월 달에 사업 공모 서류를 넣어가지고 협약을 하고 사업비를 받아서 3월부터 해서 11월 말에 끝난 다음에 12월 달에 정산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건 사업이죠. 왜요?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주민자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계속 참여시킬 건지, 그리고 권한은 어떻게 하면 계속 늘려나갈 건지, 그리고 참여한 주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계속 키워나갈 건지를 하는 과정입니다. 즉,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업은 기한이 정해지는데 운동은 보통 기한이 안 돼요. 운동은 우리 매일 하죠. 밥을 먹듯이 운동해야 된다 이런 표현 쓰시죠. 늘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는 운동이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 운동을 하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 일상화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삶 속에서. 어떤 하나의 제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화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 주민자치를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할 때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그 안에서 지역 문제, 생활 의제를 찾아서 마을 단위의 주민관계 안에서 해결해 보는 게 주민자치라고 표현합니다. 주민자치로 전환하면 어떤 분들이 착각해가지고 막 우리 동네에 모든 산적해 있는 민원들을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김해시가 할 일은 김해시가 하면 되고 경남도가 할 일은 경남도가 하면 되고 우리는 김해시 장유는 동인가요? 네, 장유동. 네, 장유동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거죠. 주민자치. 네. 그래서 너무 범위를 크게 잡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 제도가 변화된 거, 이 흐름을 조금 우리 협력지원관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로 바뀐다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것들이 또 이름만 바꾸는 거 아니야? 이게 또 사업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겠어? 주민이 스스로 한다고?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 주민자치를 하는 이유는 이거죠. 단체장 지방의원 중심의 단체자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읍면동 안에서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민협의체가 그동안 없어 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있었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 주민자치위원회가 탄생한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 다음 화면에 또 있겠네요. 1998년도 그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읍면동의 기능을 좀 전환하면서 읍면동이 갖고 있던 기능을 시군구로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읍면동 안에 공간들이 좀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해서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좀 해보자. 그게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자치센터. 우리 경남은 뭐라고 불러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요? 네. 읍면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보고 이름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이름도 바뀌었죠.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게 된 것도 이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 바뀐 데도 있죠. 지금 읍면별로. 그런데 그 안에 프로그램을 하는 그 활동을 보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합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주민자치센터는 공간이 아니에요. 주민센터 안에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를 보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로 둔 게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전에는 읍면동에 뭐가 있었어요?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오래된 그 동네에서 오래 사는 분들이 한 20년씩 동정자문위원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뀔 땐 새로운 주민들이 자치위원회로 좀 들어와서 우리
자치센터 안에서 읍면동에 어떤 여가나 문화 프로그램 어떤 거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도 하고 좋은 강사님도 모셔서 프로그램도 해보고 이런 걸 하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했죠.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의 목적과는 다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동네에서 어깨에 힘주는 분들이 들어가서 주민 위에서 자꾸 군림하려고 하죠. 사실은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로 만들었는데 본인들이 주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었지만 그런 곳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99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00년부터 시작 10년을 흘러온 게 2010년입니다. 그렇게 10년을 흘러왔더니 보아하니 원래 목적대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된 활동을 하라고 해놨더니 그런 건 안 하고 어깨 힘만 주고 돌아다니고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기만 하고 이런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안 되겠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위원이란 말을 빼버린 거예요. 주민자치회로 바꾸죠. 위원이란 말이 들어간 순간 넘사벽이 된 거예요. 넘사벽. 넘사벽 뭔지 아시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저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구나. 저건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면 돈이 좀 있거나 말을 잘하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자꾸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위원을 빼고 주민자치회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운영 근거인 지방행정 개편 특별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든 다음에 11년과 12년 동안 2년 동안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모형 연구를 합니다. 만약에 주민들 스스로가 읍면동에서 자치회를 꾸려서 운영할 때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일까지 해야 될까를 모델을 해서 세 가지 나온 게 뭐 협력형 모델, 통합형 모델, 주민조직형 모델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있는 주민조직형 모델은 완전 제일 앞서가는 모델. 뭐냐면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안 뽑는 것도 주민자치회예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의 인사권과 재정권까지를 주민자치회가 갖는 모델. 이건 아주 미래의 모델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 가지 모델 중에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 협력형 모델.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회 모델은 대부분 협력형. 어떻게? 동주민센터의 동장과 읍면 동장과 거기 있는 공무원들은 시군구에서 배치하고 그 대신 이 동장의 산하기관으로 들어가 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동장과 수평 구조로서의 주민자치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두 단위가 서로 협력하고 수평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주민자치회 협력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가지고 2013, 14, 15년 3년 동안 전국에 있는 91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해봅니다. 아마 경남도 한 달 있을걸요? 13년 모델. 지금 나온 주민자치회 말고.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행안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범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걸 본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에서 나오게 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표준 조례안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조례안. 조례안, 왜 조례안일까요? 조례가 아니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겁니다. 행안부가, 자, 창원시, 너네 우리가 만든 이 조례 가지고 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그 조례안이 우리 창원시에 맞게, 거제에 맞게, 밀양에 맞게, 고성에 맞게 바꿔나가는 게 표준 조례안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전국의 지자체에 보냈는데 그 조례안이 온 게 2016년 연말이었는데 서울시가 때마침 2017년 초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볼게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범사업을 서울시에 있는 4개 구의 26개 동의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이 먼저 시작했는데 가장 앞서 나가는 건 세종시입니다. 제가 세종시 얘기를 좀 이따 좀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주민자치형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서비스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자치단체 99개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로 전환을 했고요. 선정위원회를 폐지합니다.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선정위원회를 했는데 그 선정위원이 누구예요? 기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민자치위원 시키고 싶은 사람 시키는 게 선정위원회인데 이걸 폐지시키고 어떻게? 추첨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내가 주민자치위원 하겠다고 왔는데, 근데 제가 강의 가면 기존 주민자치위원들 반발이 엄청 심했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인데 무슨 또 주민자치위원 한다는 거냐? 무슨 추첨제를 한다는 거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 엄청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말하죠. 할 수 없습니다. 들어와도. 그 사람이 하겠다고 원서 쓰고 교육받아 추첨됐는데 됐다.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동네 그런 분 있었거든요. 그 매일매일 구청장에 바란다 10개씩 쓰시는 분. 그분이 어떤 동 주민자치위원이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곧 나갈 거야. 그분이 섰단 날에 나갔어요. 왜냐? 49대 1이거든요. 엉뚱한 소리 하다가 나갔어요. 결국은 본인이. 그게 다수의 어떤 그런 집단 지성이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분이 있으면 나가고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어떻게 주민이 주민한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좋은 학교 나왔다고,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많다고, 당신은 되고, 당신은 그게 아니라서 안 되고, 이거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주민은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추첨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계획이라는 걸 세우게 되고요.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총회를 열고 전문적인 지원을 시작하는 주민자치원 공공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또 베이스 안에는 아까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바꿔가겠다고 하면서 2017년에 대통령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 안에서 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은 어떻게 할 거다? 중앙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겠다. 중앙에게 너무 권한이 많은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권한은 뭐라고 했어요? 돈을 줘야죠. 말만 내가 너희에게 권한을 줄게.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자치의 역량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풀뿌리 가장 작은 단위 읍면동 풀뿌리의 주민자치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자치 기반을 구축하고 직접 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자치단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었고요. 그 로드맵에 따라서 6대 전략 33개의 과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행정안전부의 중요한 문서에도 주민주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 아까 그 로드맵에 따른 종합계획안에 6대 전략 33개 1번 전략이 바로 주민의 주권을 부여한다. 주민주권 강화를.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이것도 말이야 주민자치 하다가 정권이 바뀌거나 뭐 또 누가 시장이 바뀌거나 도지사가 바뀌면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저한테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주민의 참여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한다는 건 이제 안다니까요. 야당, 여당, 진보, 보수를 떠나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종합계획안에 중요한 과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없어질 건 아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전에는 주민자치를 아까 사업처럼 했었어요. 뭐 특성화 사업, 활성화 사업, 이런 식으로 활성화 사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지원 체계를 갖는 방식입니다. 자치회가 사업으로 할 때는 직접 사업을 하는 거죠. 500만 원 주면 그거 갖고 주민자치 뭐 무슨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그 기구를 운영해 볼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대의 조직. 옛날에는 그냥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분과도 지원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지원하고 총회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공동체 활동을 할 때는 5명이 10명이서 우리에게 지역에 좋은 활동, 그냥 공익 목적의 활동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공동체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공적 활동이 되고 제도 안에서 정책을 협의하거나 민관 협치를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하는 지역 공적 활동이 되게 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일 때는 심의, 자문, 헌신, 명예였다면 이제는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책임이 있고 위탁사업도 이제 하고요. 보조사업도 하고 사무국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 부분에 가면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활동을 어떻게까지 폭넓게 하고 있는지 또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에 자치분권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있는데 균발이 같은 경우는 산업부를 통해서 예산 중심의 균특회계를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 방식으로 지원하는 거고 자치분권위원회는 행안부 안에서 제도 중심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지원하는 이 두 개의 큰 축이 주민자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지역 안에서는 직접 참여 강화. 이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안에 들어있던 겁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 중에 이제 주민자치회 활성화. 요게 삭제됐죠. 그래서 난리가 났죠. 올 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안에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주민자치회 그 법이 그러니까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시범자를 저희가 떼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법 안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이란 말을 떼고 지방자치법 안에서 좀 주민자치회가 안정되게 가게 하려고 저희가 조항을 넣었던 건데 그 조항을 정치인들이 막판에 자기네들이 정치 싸움 하면서 우리 창원은 좀 혜택을 받았네요. 특례시가 됐으니까. 그 특례시권하고 이거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막 저 위에서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들 혜택을 좀 받으시는 거예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삭제 조항 복구를 위해서 한병도 의원실을 통해서 올라가 있고요. 법안이 소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7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그 조항을 복구시키려고 저희가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초등사회 개념사전에도 자기 지역을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거다 했던 얘기들을 이 내용들이 지방자치 원리로서 주민자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죠. 요거는 아마 집에 가셔서 작은 글씨로 다 보이실 테니까 꼼꼼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자치를 한다는 것은 기존 읍면동에 가면 기존 단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생단체도 있고 바르게부터 3대 국민운동단체도 있고 학교와 관련된 단체도 있고 경제단체, 친목단체들 다 있죠. 이런 기존에 있던 마을의 기존 리더들이 있죠. 그 다음 신규의 새로운 혁신정책들로 등장한 또 분들이 계세요. 각 읍면동에 가보시면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봉사활동, 참여예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어떤 재생과 관련된 공모사업 협의체, 교육과 관련된 공모사업, 또 건강과 관련된 공모사업 협의체 이런 다양한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읍면동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에 그 동네 살던 분들과 살다가 또 새로운 영역에 참여를 하면서 읍면동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신구가 융합적으로 운영되게 한다. 위원으로 자치계획을 세울 때 주민총회를 할 때 이 신규 리더들과 기존 리더들이 잘 융합되도록 하는 게 또 주민자치회여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작년 2020년 내년 주민자치 박람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잘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상도 주고 또 전시회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박람회를 했는데 그때 전국 대상을 받은 데가 충남 당진시 신평면입니다. 충남 당진시 신평면은 주민자치위원 모집하는 현수막을 이렇게 멋지게 걸어놨어요. 엊그제 이사 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저는 나이가 어려서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은퇴한 내가 도움이 될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림만 하던 내가 할 수 있을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여러분의 생활 속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항상 하던 사람만 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늘 새로운 주민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어떤 인식의 전환, 마인드의 전환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전국에서 대상을 받죠. 당진 신평면은 저도 재작년에 화성시 주민자치위원회 분들 모시고 다녀왔던 곳인데요. 가보면 달라요. 이게 주민자치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위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아직 주민자치회 전환 안 하고 위원회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주민자치를 잘 하고 있느냐에 모델을 제가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건 뭐냐면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에서 우리보다 아까 제가 먼저 이런 직접민주주의나 주민참여 확대를 먼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영국은 권한을 갖고 있냐면 지역 공동체 건립 계획권도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입찰권도 갖고 있어요. 지역 공동체 공공 서비스 도전권도 갖고 있고요. 자산 개발권, 지방세 투표권. 여기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영국에 있는 우리 같은 주민자치회 같은 자치회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려고 지금 이제 꿈틀꿈틀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건 이 정도 권한을 가져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이제 거의 뭐 1년도 더 넘어갔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국가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체적인 이런 대응이나 이런 걸 봤더니 지방정부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다음 민관협력에 대해서 막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주민들의 자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관악구 마을 활동가들이 코로나의 전국적인 마을 활동 사례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코로나 관련 활동 놀랬어요. 그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마스크 만드는 건 뭐 기본이고요. 방역 마스크는 그냥 기본. 그거는 그냥 필수 활동이었고요. 그거 말고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가서 5개 국어로 된 안내문을 다 전단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마스크도 나눠드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도봉의 옆에 노원구에 가면 꿈마을 공동체라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엄마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 중에 집에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고 아이 혼자 결식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모여서 도시락을 싸서 그 아이들도 부끄러워할 거잖아요. 그래서 문 앞에다 걸어놓고 벨 누르고 문 앞에다 걸어놓고 밥 가져 도시락 가. 그래서 작년 여름인가요? 네, 그때 서밋 전 세계 코로나 대응 서밋에서 시민 참여 분야로 그 한 대표님이라고 그분이 나가서 발표했었어요. 한국말로 발표하고 공식 통역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으로 안내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그런 활동부터 또 집에 있는 우울하신 분들을 위한 뭐 CF 이런 건 기본이었고 뭐 영화, 노래 부르기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 그리고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SNS를 통해서 안부를 묻는 재밌는 기발한 방식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아주 다양한 마을스러운 방식으로 굉장히 이런 자치력을 발휘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 대응. 이제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대응보다 더 중요한 게 회복, 리질리언스라는 거죠. 어떤 큰 일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이런 큰 변화나 흐름이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쭉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주민자치 제도에 있어서의 두 가지 지역 협치는 소지역 읍면동으로의 권한을 나누는 걸로 한다. 그리고 그 나누어진 권한은 민관협치적으로 운영한다. 어떻게? 지역의 정책 결정과 협치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사례 한번 보시면 읍면동 권한 강화, 책임 읍면동제를 합니다. 부천, 시흥, 의정부 같은 것들. 그 다음 특별자치시도 세종과 제주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시민주권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 중구 같은 경우는 동정부. 우리가 정부라 그러면 국가만 생각했는데 시, 군 구간이 동정부. 중구, 다산 동정부. 동정부 현재 시도해보고 있고요. 협치적 조직 운영은 읍면 동장을 주민 추천제를 한다거나 기관을 통합형으로 운영한다거나 읍면동 주민자치가 법인을 설립하고 자치단체가 출연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협치 운영들을 해나가는 모델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세종, 제가 이제 세종 설명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아까 앞에 보면 세종이 특별자치시인데 그 안에 시민주권 특별자치를 선포했어요. 어떻게 시민주권을 특별히 자치하겠느냐?
첫 번째 마을 조직, 두 번째 마을 입법, 마을 재정, 마을 계획, 마을 경제입니다. 읍면동장을 시민 추천제로 하겠다. 세종시는 19개 읍면동인데 19개 읍면동의 동장들은 읍면동장이 되려면 그 지역 주민 100명에게 서명을 받아와야 됩니다. 공무원이어도. 그래서 시민 추천제를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조치원 읍장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시민들이 그걸 동의해서 사인 받아야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위원회 연령을 만 16세 고등학생 주민자치회를 나오고 있죠. 화성 동탄 제가 이제 화성일을 많이 하는데 화성 동탄 5동에 가니까 교육을 하러 갔더니 고등학생 남자애기 둘이 앉아있더라고. 애기라고 하면 안 되고 남자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해서 물어봤죠. 너네는 어떻게 하다 주민자치회를 되니? 그랬더니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학교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 현수막에 만 16세 이상 화성 시민이라면 누구나 주민자치회를 될 수 있다고 써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방과 후에 2명이서 동주민센터에 갔대요. 동태원 동주민센터에 가서 설명을 들었죠. 원서를 쓰고 6시간의 사전교육을 받고 초청을 해서 초청을 뽑혀가지고 주민자치회를 드린 거예요. 현재 교육청소년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고요. 교육청소년 분과에는 이 청소년들 때문에 분과회를 5시 이후 아이들 방과 후 이후에 한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재밌냐니까 엄청 재밌대요. 엄마는 싫어한대요. 공부 안 해가지고. 내가 잘 될 것 같다고 막 사진 찍어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겠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화성, 세종,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도 최근에 주민자치위원 모집했는데 연령이 만 16세랬어요. 그래서 거기도 고등학생 주민자치위원. 전남 죽곡면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이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연령이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 이 세종 같은 경우는 읍하고 면이 있거든. 동 말고. 그래서 읍, 면 지역은 마을자치회나 리단위에 자치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죠. 동은 그나마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덜한데 읍이나 면은 면사무소가 있는 리 같은 데서 몰려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역별로 골고루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 쿼터제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에 예를 들면 18개의 리가 있다. 그럼 그 리에서 한 명씩을 당신들이 뽑건, 제비를 뽑건, 아니면 선거를 하건 해서 마을 자치회를 꾸려서 그 자치회 대표가 면과 읍의 주민자치회에 올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농촌형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충남, 논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과천이 인구가 6만 밖에 안 돼요. 되게 작은 도시거든요. 인구 6만 밖에 안 되고 동이 6개밖에 안 돼요. 과천시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과천시는 자기들끼리 A동의 주민자치위원 뽑을 때 단지별로 쿼터제를 뒀어요. 1단지부터 10단지, 아파트 단지잖아요. 과천은 거의. 그러면 1단지부터 10단지까지 골고 1단지에서 2명. 이렇게. 그러니까 1단지 온 사람은 1단지 온 사람 추첨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 쿼터제를 두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설치해서 자치회를 꾸린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나오죠. 아까 저희 그 난치계 마인드에서 봤던 글라우스처럼 읍면동의 조례, 규칙, 제한권, 입법권을 답하는 겁니다. 아주 앞서 나가고 있죠. 제가 아까 서울이 먼저 시작했지만 세종이 앞서 나간다고 한 건 이겁니다. 그 다음 마을 재정,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했어요. 자치분권 특별회계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협력 지원과 여러분들의 예산을 좀 볼 줄 아셔야 되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 예산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예산서가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시청이나 본청 홈페이지 가면. 근데 이 예산을 보면 예산의 목이 다 있거든요. 항목이. 이거는 무슨 회계, 이건 무슨 회계. 관항목도 다 나와 있죠. 그런데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특별회계는 이 앞에 붙은 걸로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분권과 관련된 회계를 설치해서 이 모든 사업들은 이 돈으로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종이 자치분권 모델 도시로 가면서 153억 정도를 지금 3년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세종시에 도로를 놓다가 2억이 모자라. 근데 여기 자치분권 특별회계 돈이 남아있어. 어떻게 돼? 그 돈을 갖다가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회계라는 얘기는 그 특별회계 안에 있는 돈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각
다른 시, 군구들도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읍면동의 주민세. 우리가 창원시, 뭐 김해시 다 주민세 내고 계시죠? 김해시 주민세가 얼마세요? 밀양은 얼마세요? 1년에 얼마나? 주민세 안 내는 분들 15,000원씩 내는 게 주민세요? 네, 1년에 한 번. 15,000원씩이나 내요? 엄청 많이 내요. 이번에 좀 많이 올랐던 거. 아, 진짜요? 서울은 6,000원 내거든요? 1년에. 전국에서 가장 작게 내건데 어딜까요? 돈 제일 많을 때가 어딘 것 같아요? 어? 세종은 10,000원 내요. 대부분의 경기도 시군은 12,000원씩, 만원. 그 다음에 군단위 가면 더 많이 내요. 인구수가 적은데도. 경기도 성남시가 4,000원 내고 있어요. 제일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왜냐? 경기도 성남시는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많이 그 재정자립도 높다고 거기가 제일 적게 내고 있는데 이 주민세율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민자치회가 갖게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 다음 시민주도로 읍면동 땅에 읍면동 단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 마을계획은 그냥 의제 찾아서 하는 마을계획 수준이 아니고요. 3년, 5년의 읍면동 비전을 세우는 긴 호흡의 마을계획. 그리고 실행까지 하는 거. 그리고 경제파트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랑 사회투자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이 5개 분야를 가지고 세종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모델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19, 2020, 2021 올해가 아마 모델 사업 마지막 될 텐데요. 저희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세종에서 해봤던 이러한 것들이 잘 돼야 전국화 또 아까 제가 시범사업은 전국화 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돼야 또 이런 읍면동의 조례규칙 제한권 부여나 사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필요한 조례가 있다. 내가 창원 시민으로 창원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는 조례를 제안을 못하니까 의원을 통하거나 행정을 통해서 제안하죠, 조례를.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직접 읍면동에서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는 이거야 라고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건 저는 굉장히 획기적. 요거랑 요건 아주 저는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눈여겨보고 있고요. 잘 되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관련해 여러분들도